광일 라이트데이는 나사가 공학적 위협으로 기념하는 수치이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별들을 탐험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종신형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20세기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고 목성과 토성의 중력 도움을 받으면서도 우주 규모로 하루와 맞먹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거의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광일을 이동하는데 50년이 걸린다면 1광년을 이동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게다가 가장 가까운 별은 1광년이 아니라 4광년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공상과학소설은 우주가 용감한 배들을 기다리는 드넓은 바다라고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차갑고 잔혹한 현실의 수학적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태양계는 우리가 출항할 항구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심연으로 둘러싸인 섬과 같습니다. 거리 감각을 재조정할 준비를 하세요. 사실 보이에어 운호는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감방 문 앞에 꼼짝 않고 떠있는 금속 기념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인식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광년이라는 단어를 킬로미터나 마일처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합니다. 뉴스에서 천문학자들이 100광년 떨어진 곳에서 거주 가능한 행성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비행기와 자동차에 익숙한 우리 뇌는 그곳이 멀지만 충분히 빨리 가면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년이라는 용어는 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함정입니다. 우리는 광년을 시간, 즉 이동 가능한 무언가와 연관 짓지만 광년은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나 거대한 거리 단위라서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1광년은 대략 9조 4천억 킬로미터입니다. 9조. 이렇게 큰 숫자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100만을 넘어서면 기능을 멈춥니다. 그러니 이 개념을 시각화해 봅시다. 우주를 축소해서 거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지구를 테니스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크기에서 달은 약 2.5m 떨어진 구슬 정도일 겁니다. 세 걸음이면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죠. 태양은 거의 1km 떨어진 거대한 구형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50년 동안 가장 먼 곳까지 탐사한 보이저 1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크기에서는 출발점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어쩌면 바로 옆 동네에 있을 겁니다. 지구를 테니스공 크기로 했을 때 가장 가까운 별은 센타우리 근처인데 이 크기는 26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테니스공 크기의 지구가 뉴욕에 있다면 가장 가까운 별은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실제 달 표면 근처에 있을 겁니다. 우리 지구와 다음으로 가까운 천체 사이에는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검은 공허가 존재합니다. 주유소도 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 방사선, 그리고 차가운 먼지뿐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간극을 보고 달까지 3일 만에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었다고 해서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개미가 웅덩이에 떠있는 나무집 위에 올라타 태평양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년은 규칙이 아니라 벽입니다. 보이저 1호로 돌아가 봅시다. 보이저 1호는 실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론적인 워프 드라이브도 아니고 영화 속 마법도 아닙니다. 실제 금속, 회로, 추진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약 48년 만에 1광년을 이동했습니다. 1년은 3665일입니다. 계산은 간단하면서도 무시무시합니다. 48. 3665를 곱해보세요. 보이저 1호가 1광년의 거리를 이동하려면 약 17,500년이 걸립니다. 이 숫자를 잠시 생각해보세요. 17,500년. 그건 이동 시간이 아니라 지질학적 시간, 즉 진화의 시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17,000년 전 인류는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는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가고 있었고 매머드는 시베리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농업은 발명되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의 첫 도시들은 천천년 후에나 세워질 예정이었습니다. 문자도 바퀴도 금속 재련 기술도 없었습니다. 만약 마지막 빙하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인류가 원시인처럼 보이죠. 탐사선을 시속 6,000km의 속도로 우주로 쏘아 올렸다면 그 탐사선은 오늘날 1광년을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운 항성인 알파 센타우리계는 1광년이 아니라 4.2광년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탐사선은 여전히 우주 한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7,500년에 4를 곱하고 소수점 이하를 조금 더하면 74,000년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별을 따라잡는데 74,000년이 걸립니다.
복잡한 인지 능력을 가진 현대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약 20만 년에서 30만 년 정도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까지 편도 여행을 하려면 우리 인류 전체 역사의 3분의 1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는 탐험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도 7만 년 동안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배터리도 7만 년 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하드 드라이브도 7만 년 동안 데이터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금속은 진공 상태에서 냉간 용접됩니다. 우주 방사선은 회로를 파괴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저를 알파 센타우리로 발사한다면, 참고로 보이저는 알파 센타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보이저는 그곳에 도착하면 아무런 반응도 없고 말도 못하고 알아볼 수도 없는 우주 쓰레기 조각으로 남을 것입니다. 만약 보이저에 인간이 탑승했다면 이는 단순한 공학적 문제를 넘어 생물학적으로 끔찍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우주선, 세대 우주선,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고 죽으며 그 임무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떠다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낙관론자들은 말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아름다운 발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회학적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5천 명의 인구를 금속 상자 안에 가두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그곳에서 7만 년 동안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우주와 자원을 가진 제국조차도 꽤 50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언어는 천천년마다 변질되어 결국 알아들을 수 없게 됩니다. 종교는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문화는 우주선 안에서 붕괴됩니다. 불과 몇 세대 만에 임무는 잊혀질 것입니다. 최초 승무원의 증손자들은 지구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우주선의 금속 통로에 불과할 것이고 바깥 세상은 죽음의 신화가 될 것입니다. 1만 년 후 함선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지구의 어떤 언어와도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2만 년 후에는 방사능과 고립, 그리고 유혈 사태로 인한 유전자 변이가 새로운 인류 아종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5만 년 후에는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내전으로 인구가 전멸하거나 생명 유지 시스템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말도 안 되는 통계적 기적에 의해 7만 4천 년 후에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인공생명에 적응한, 지구 기준으로 창백하고 허약하며 건강하지 못한 생명체일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곳에 갔는지도 모른 채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구와 소통을 시도한다면 응답을 받으러 가는데 4년, 돌아오는데 4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7만 4천 년 후 누가 지구에 남아 그들의 질문에 답해 줄까요? 함선을 발사한 문명은 아마 사라졌거나 멸종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 그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는 존재로 진화했을 것입니다. 세대 우주선은 탐사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체와 유령으로 가득 찬 타임캡슐이며 아무런 목적 없이 어둠 속으로 발사된 것이다.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속도를 떠올리고 있군요. 보이저는 1970년대 기술입니다. 미래에는 핵융합 엔진, 반물질, 레이저가 있을 겁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엄청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낙관해 봅시다. 다음 세기에 인류가 전례 없는 기술 혁명을 경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핵융합을 마스터하고 반물질 엔진을 만들고 우주선을 광속의 10%까지 가속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광속의 10%는 시속 1억 800만 킬로미터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속도라서 먼지 한 알이 우주선에 부딪히면 원자폭탄과 같은 위력을 갖게 될 겁니다. 하지만 광속의 10% 속도에서 마법의 방어막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광년을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훨씬 나아 보이네요.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42년이 걸립니다. 편도 여행에 42년이요. 감속에 걸리는 몇 년을 더하고 탐사 시간도 더하고 왕복 시간도 더하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거의 불가능한 속도로 이동한다고 해도 90년에서 100년이 걸리는 임무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데에도 인간의 일생이 모두 소모됩니다. 우주 비행사는 20살의 지구를 떠나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의 작별을 고하고 4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지내다가 60살에 그 별에 도착해서 일주일 동안 창밖을 내다보고 남은 생애를 지구로 돌아오려고 애쓰다가 결국 늙어 죽게 될 겁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이웃 별까지 가는 경우죠. 만약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는 트라피스트 1 같은 흥미로운 별에 가고 싶다면 그곳은 40광년 떨어져 있고 광속의 10% 속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400년이 걸리는 여정이죠. 다시 세대 차이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인간의 생물학이 이런 규모에 맞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 기술적 수정만으로 은하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리 법칙에 의해 제한됩니다. 어떤 물체를 광속의 10%까지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인류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에너지보다 큽니다. 우리는 마치 독수리가 되기를 꿈꾸는 거북이와 같지만 껍데기가 너무 무거워서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태양풍의 거품인 헬리오스피어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중력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진정한 경계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대한 혜성과 얼음 덩어리인 호르트 구름입니다. 호르트 구름은 엄청나게 먼 곳에서 시작하여 거의 일광년 떨어진 곳에서 끝납니다. 즉, 우리의 고향인 태양의 영역은 거의 일광년에 걸쳐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17,500년입니다. 보이저 1호가 호르트 성운의 안쪽 경계에 도달하는 데만 300년이 걸리고 성운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3만 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300세기 동안 보이저 1호는 진정한 성간 공간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태양계 근처에 머물며 태양의 중력에 계속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겨우 집 앞 우편함까지 가는데 그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지치고 늙고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 했던 진실, 페르미 역설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답은 간단하면서도 우울할지도 모릅니다. 그들 모두 우리처럼 각자의 섬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하수에는 수백만 개의 문명이 존재할 수 있지만 문명 간의 평균 거리는 1000광년에서 2000광년일 수 있습니다. 빛조차 제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고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지 않고 이동할 수 없다면 각각의 문명은 어둡고 끝없는 방에서 타오르는 촛불과 같습니다.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하면 다른 별들의 빛을 볼 수는 있지만 그곳에 갈 수도 그 온기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주는 연결고리가 아니라 오히려 단절된 공간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현실이 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엔터프라이즈호와 밀레니엄 팔콘을 꿈꾸고 미지의 우주가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생각을 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워프 드라이브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파 센타우리의 삼중일몰이나 트라피스트 1호의 이론적인 바다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겁니다. 탐험에 대한 열망은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지만 우리는 냉혹한 물리 법칙에 지배받는 유한한 몸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류의 비극이 있습니다. 진화는 우리에게 별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주었지만 물리학은 별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잔혹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결코 닿을 수 없는 행성들의 정확한 거리, 화학적 조성,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창살 너머로 풍경을 보고 바깥 세상의 지도를 그릴 수는 있지만 감옥 열쇠는 갖지 못한 죄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은 우주가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중력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광속은 형벌이 아닙니다. 엔트로피는 악이 아닙니다. 그저 무관심할 뿐입니다. 우주는 우리 없이 138억 년 동안 작동해 왔고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 작동할 거대하고 차갑고 침묵하는 기계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이 태양계를 벗어날 길을 줄 의무도 없고 거주 가능한 행성을 줄 의무도 없고 해답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무관심은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보이저호가 광속에 도달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팽창주의적 자부심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려운 겸손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주변 환경에 사는 존재라는 물리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위해 지구에서 진화했고 앞으로도 지구에 남을 것입니다. 이 행성을 파괴하고 다른 태양계의 다른 행성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퍼진 거짓말 중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고향을 외면하게 만드는 도피 환상일 뿐입니다. 성간 여행 계획, 비도 없고 우리를 구하러 올 워프 드라이브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름을 기다리는 행성 연합도 없습니다.
오직 공허함, 추위, 방사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로켓조차 정지된 장난감으로 만들어 버릴 만큼 광활한 거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광년은 감옥이며 우리는 이 감옥 안에서 살고 죽을 운명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별을 볼 때는 목적지로 보지 말고 도달할 수 없는 성당 천장의 그림으로 보십시오. 별들은 아름답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만 우리는 결코 그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4만 년 후, 보이저는 우주적 규모로 다른 별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저를 발사했던 지구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보이저를 만든 우리는 먼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저 작은 금속 관일 뿐일 거야. 유령 세계의 소리가 담긴 금빛 레코드를 품고 빛의 섬들 사이에 고요 속을 영원히 떠돌아다니겠지? 그래.